어느 날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대우는 캄캄한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발견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굴러떨어져 있었고 지나가는 취객들은 그를 비웃으며 발길질을 했다. 다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몸도 천근만근이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취객에게 다가가 부축하고 떨어진 지갑을 주어 그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179 불러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취객은 다은의 따뜻한 손길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다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운의 낡은 필통 속에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준 작은 은색 펜던트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에는 섬세한 별자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대운에게 이 별자리는 내 운명을 나타낸단다. 가장 어두울 때 너를 밝혀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대운은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섬세한 촉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의 미묘한 천변화나 아주 작은 떨림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고 가끔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이 능력이 단순한 촉이 좋다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자 앞으로 드러날 특별한 운명을 암시하는 작은 씨앗이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다운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다이 양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대우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신성그룹 이재현 대표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다은의 사정을 이미 꿰뚫고 있는 듯했다. 김대은 씨 맞으시죠? 이재현 대표님께서 당신의 여동생 김다희 양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우는 눈물이 핑 돌았다. 기적 같았다. 정말요. 정말 제 동생을...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김대은 씨는 이재현 대표님의 치료제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치료제라니. 그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자신을 팔아야 한다는 비참함이 그녀를 덮쳐왔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낯선 남자의 손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김대훈 김다은은 비서의 치료제. 제안의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여동생 다희의 수술비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남자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의 마음은 비참함과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두려움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대우는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웅장하면서도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대운의 낡은 자취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테이블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첫인상은 차가움 그 자체였다. 날카로운 눈빛, 얼음처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 그가 바로 신성그룹의 CEO 이재현 엘리 재훈이었다. 그는 다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끝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예민하고 지쳐 보였다. 김대훈 씨 맞습니까? 제가 당신의 동생 수술비를 전액 지원할 겁니다. 그 대신 제 불면증 계열 치료해야 합니다. 재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대운과 전혀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대하는 듯했다. 대운은 그의 말에 놀랐다. 치료제가 불면증 치료를 의미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제 불면증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제 손을 잡고 제가 잠들 때까지. 그리고 절대 제 허락 없이 이 집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재현은 마치 계약 조건을 읊듯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지키지 못할 시 모든 지원은 중단됩니다. 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사랑 없는 계약, 감시받는 삶. 하지만 그녀는 다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에게 다희 양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뒤돌아섰다. 다운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뒷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팔려온 것 같다는 비참함과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그날 밤부터 대우는 재현의 침실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매일 밤 그녀는 재현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재현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우는 자신의 섬세한 촉각을 이용하여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동생을 간호할 때처럼 따뜻한 한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재현은 처음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점차 다운의 온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신성그룹 내부에서는 이재현 대표가 어떤 여자를 저택으로 데려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재현의 할머니, 박 여사, 미시스 팍 한과 이모들은 이 소식에 분노했다. 그들은 재현이 자신의 병약한 몸을 핑계로 그룹 경영에 소홀하다고 생각했고 그를 조종하기 위해 재벌가 영예인 박서윤, 팍서요원 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서윤은 재현에게 집착하며 그의 옆자리를 탐내고 있었다. 이재현이 드디어 미쳐가는군. 어디서 천박한 여자를 데려와 서윤이 자리가 비워져 있는 줄 아나. 박 여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수족들을 시켜 다운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서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감히 그 더러운 계집애가 이재현 씨 옆자리를 넘봐 어림도 없어. 그녀는 다운의 출신을 비하하며 그녀가 재현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대우는 매일 밤 재현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재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미세한 떨림도 사라졌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다은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고 가끔은 잠결에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재현은 다은의 존재에 점차 의존하고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잠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면증을 넘어 그의 삶 전체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김대훈 다은은 매일 밤 이재현, 리재훈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는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제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재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미세하게 떨리던 습관도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걷히고 잠결에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다. 재현은 밤이 깊어질수록 대운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고 때로는 잠꼬대처럼 대운 하고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대운은 그럴 때마다 묘한 설렘과 함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재현은 다은의 존재에 점차 의존하고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깊은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한 정화, 섬세한 촉각,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녹이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다운을 먼저 찾았고 그녀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신성그룹의 실세인 재현의 할머니 박 여사, 밉시스 팍미와 이모들은 다운의 존재에 대해 점점 더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재현의 약혼녀가 될 예정이었던 박서윤, 박서요원은 질투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다운이 재현의 불면증 치료를 핑계로 그의 옆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비서들을 시켜 다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다운의 동생 다희의 병원비 지원을 몰래 중단하려 시도했다. 겨우 이름 없는 의대생 따위가 감히 이재현 대표의 옆자리를 탐내 서윤이 자리가 비워져 있는 줄 아나 박 여사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는 대운을 천박한 꽃뱀으로 몰아붙이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서윤 또한 다운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내까짓게 감히 이재현 씨를 넘보다니. 네 동생 목숨은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어느 날 아침 대운은 갑작스러운 구토와 현기증으로 괴로워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운을 충격과 경악 속에 빠뜨렸다. 김대훈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세요.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대운의 손에서 은색 펜던트 목걸이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임신 쌍둥이 그녀는 재현과의 계약이 단순히 그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육체적으로도 가깝게 닿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그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일이라고만 여겼다. 게다가 재현은 난치병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소식은 그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재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두 생명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책임감에 휩싸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대훈 씨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현은 대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김대훈 씨, 어디 아픕니까? 안색이 매우 안 좋군요. 그는 다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섬세한 촉각은 미소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과 불안감을 감지했다. 대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재현은 다운의 떨리는 손과 눈물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감지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말해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다운은 결국 고개를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대표님,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래요. 재현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불치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진단받았었다. 그런데 쌍둥이라니. 그는 대운의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웠던 그의 심장에 따뜻한 생명이 스며드는 듯한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존재가 되었다. 김대훈, 김다은의 떨리는 고백에 이재현, 리재윤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다. 불치병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 그런데 쌍둥이라니. 그는 혼란 속에서도 다운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와 뱃속의 새로운 생명의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차가웠던 그의 심장에 따뜻한 생명이 스며드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를 결코 놓아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존재가 되었다. 김대훈 씨, 진정하세요. 이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현은 다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불러 다운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고 최고급 산부인과 전문의를 연결하여 다운을 집중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대운은 재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재현은 곧바로 비서 박민준, 박민준을 불러들였다. 김대훈 씨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그리고 박 여사 할머니와 박서윤 약혼녀의 움직임을 감시해. 그들이 김대훈 씨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하려 한다면 당장 보고해.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운에게 자신이 겪었던 불면증의 진짜 원인을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그 사고에 얽힌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때문이었다. 그는 김대훈의 따뜻한 온기가 그 오랜 악몽과 죄책감을 씻어주었음을 인정했다. 당신은 제 불면증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치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과 저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재현의 이모들과 할머니 박 여사 그리고 박서윤은 다은의 임신 소식에 격분했다. 특히 박 여사는 재현의 약혼녀가 아닌 평범한 의대생이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감히 그 천한 것이 감히 우리 가문의 혈통을 더럽혀 당장 아이들을 지우고 그 계집애를 쫓아내. 박 여사는 대운에게 끔찍한 협박을 가했다. 그녀는 다운의 여동생 다희의 수술 기록을 조작하거나 병원 지원을 완전히 끊겠다고 위협했다. 박서윤 또한 다운을 찾아와 독서를 퍼부었다. 네가 가진 건 이재현 씨의 돈과 아이뿐이야. 주제를 알아.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재현은 다운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박 여사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저는 김대훈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신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겁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준호의 결정에 경악했다. 네가 감히 할미의 말을 거역해. 네가 그 계집애에게 홀렸구나. 당장 정신 차려. 그녀는 재현이 불치병을 앓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재현의 이모들은 그를 미쳤다고 비난했고 박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준회에게 매달렸다. 재현 씨, 저를 버리시다니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데. 하지만 재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서윤 씨, 당신은 처음부터 저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 불치병에 대해 언론에 흘린다면 저는 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고 김대훈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성그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재현의 단호한 선언에 박 여사와 이모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재현이 회장직까지 포기할 정도로 대훈과 아이들에게 깊이 빠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재현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두었다. 그는 대훈이 자신의 옆에서 치료제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불치병이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들을 비밀리에 준비해 두었다. 결국 재현은 언론에 김대훈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저는 신성그룹의 이재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김대훈 씨와 곧 결혼합니다. 저희는 소중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발표는 재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재벌가의 황태자가 평범한 의대생과 갑작스럽게 결혼하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임신했다는 소식은 큰 이슈가 되었다. 박 여사와 서윤은 이 발표에 분노했지만 준호의 결단력에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재현과 다은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은은 이제 사랑하는 준호와 아이들을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다. 이재현, 리재윤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재계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신성그룹의 냉철한 황태자가 평범한 의대생 김대훈 김다은과 결혼하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가졌다는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주목했다. 재현의 할머니, 박 여사, 미시스 파크와 이모들은 이 발표에 경악했지만 재현의 단호한 태도와 그룹을 내려놓겠다는 협박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재현의 약혼녀였던 박서윤 파크 서요원과 손을 잡고 재현과 다은의 결혼을 무산시키기 위한 최후의 계략을 꾸몄다. 그들의 목표는 다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재현을 다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었다. 궁극적인 시험의 무대는 신성그룹이 주최하는 창립기념 자선 갈라였다. 이 행사는 재계와 사교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리였으며 재현이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다은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다. 박 여사와 서윤은 이 무도회를 이용해 다은을 천박한 침입자로 낙인 찍어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갈라 당일 대훈은 재현이 직접 골라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지만 아름다운 미소와 우아한 자태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재현은 다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 같았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박 여사와 서윤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재현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며 자신의 옆에 다운을 세웠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재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성그룹의 미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이자 제 삶의 가장 큰 빛이 되어준 김대훈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현의 말에 박 여사와 서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미리 매수한 기자들이 대훈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김대훈 씨, 이재현 대표님과의 관계가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재현 대표님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대훈에게 집중되었다. 대훈은 당황하여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준호와의 계약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박서윤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재현 씨, 당신의 아이들을 임신했다는 그 여자는 사실 거짓말쟁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천한 계집애일 뿐이에요. 이재현 씨는 불치병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저 쌍둥이는 분명 다른 남자의 아이일 겁니다. 서윤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특종을 잡기 위해 난리였다. 박 여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뒤에 서 있었다. 그들은 다운을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 순간 재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윤 씨,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저는 김대훈 씨와 아이들을 모욕하는 어떤 발언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재현은 비서 박민준에게 눈짓했다. 대형 스크린에 박 여사와 박서윤이 다운의 여동생 다희의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다운을 협박했던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증거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 숨어있던 강 회장과의 오래된 검은 거래와 재현의 병을 이용해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음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장내는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신성그룹 실세들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CEO의 불치병에 얽힌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을 외치기 시작했다. 박 여사와 서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은 충격의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들의 모든 야욕과 계략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현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여러분, 제게 불치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대훈 씨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저의 오랜 불면증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었고 저의 얼어붙은 심장에 따뜻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 쌍둥이들은 그녀의 사랑으로 찾아온 기적입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모든 검사를 통해 확인된 저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는 다현의 배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는 김대훈 씨와 이 아이들을 제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저희는 정당한 부부이며 이 아이들은 신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겁니다. 누구도 저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소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준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별자리 문양 펜던트가 빛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장내는 이제 준호와 다운을 향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신성그룹 이재현 대표 불치병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 찾아라는 헤드라인을 외치며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알리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다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재현, 리재훈의 과감한 폭로와 사랑 고백은 재계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 여사 미시스 파크와 박서윤 파크서 요원은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박 여사는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축출되었고 박서윤은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신성그룹은 이재현의 강력하고 투명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났다. 김대훈 김다은의 여동생 다희는 최고 의료진의 집도 아래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었다. 대훈은 더 이상 가난과 절망에 짓눌린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현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속에서 불안감을 극복하고 곧 태어날 쌍둥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재현의 옆에서 놀랍도록 치유되고 있었다. 재현은 대훈에게 자신의 오랜 불면증과 불치병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병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님의 비극적인 사고와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재벌가 음모로 인한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였다. 당신의 따뜻함이 제 삶의 악몽을 걷어냈습니다, 대훈 씨. 당신은 저의 유일한 치료제였습니다. 재현의 고백에 대훈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섬세한 촉각은 재현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감지하는 듯했다. 이재현은 언론 앞에서 대훈과 아이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그는 그룹 이사회에 대훈을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녀가 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다. 신성그룹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김다은 재단을 설립하고 아동질병 및 청소년 예술교육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대훈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이룬 아이들과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어느 맑은 오후 대훈은 재현과 함께 그룹 소유의 별장에 있었다. 그녀는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뱃속에 있는 쌍둥이와 조용히 대화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재현은 그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걸으며 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불면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걸려 있었다. 대훈 씨,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재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제가 돌려줘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현은 대훈을 이끌고 별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낡고 거대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 그려진 인물들의 얼굴은 묘하게 대훈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 귀퉁이에는 미소의 별자리 문양 펜던트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별자리 문양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겁니다. 재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이 그림이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를 찾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죠. 그림 속의 별자리 문양이 바로 그 증거라고요. 대훈은 그림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섬세한 촉각이 그림 속에서 흐르는 미묘한 에너지와 연결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림 속 인물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에 쥔 펜던트를 그림의 별자리 문양에 대보았다. 펜던트가 그림에 닿자 그림 속의 한 부분이 빛을 발하며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과 함께 또 다른 별자리 문양 펜던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대운의 어머니는 사실 재현의 어머니와 자매였고 두 가문은 대대로 이어져 온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은의 어머니는 오래전 가문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이었다. 다은의 별자리 펜던트는 바로 그 잃어버린 가문의 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대운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과 감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다. 저와 대표님, 우리는 이미 운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은 씨. 재현이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저의 치료제를 넘어 잃어버린 가족이자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불면증 치료를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얽혀있던 두 가문의 운명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신비롭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다운은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재현은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대한 힘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다은 김다은의 삶은 마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만개한 봄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운명에 갇혀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글로벌 홀딩스 이재현 리지한 대표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나비의 꿈 재단체 존경받는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재현과 김대훈의 관계는 단순한 하룻밤의 우연과 복수를 위한 계획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적인 사랑으로 깊어졌다. 준호는 미소를 통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에 매료되어 중독되었고 그 중독은 곧 헌신적인 사랑으로 변모했다. 미소는 준호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모든 아픔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재계와 사회 전반의 축복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이 되었다. 준호는 그녀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미소는 그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웠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그는 김씨 가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미소를 해치려 한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장기 복역하게 되었다. 그의 가문은 재계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미소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딸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볼 수 있었고 동생 또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온전한 가족의 행복을 되찾았다. 미소는 나비의 꿈 재단을 통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전통 예술의 계승에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기관으로 성장했다. 미소는 이제 어릴 적 꿈꿨던 화가의 꿈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미소는 재단이 주최하는 야외 미술 전시회에서 직접 그린 그림들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김씨 가문의 용문양과 그녀의 나비 문신을 모티브로 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전시회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아이들은 미소의 그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감탄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미소는 준호와 함께 미술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햇살 아래 미소의 목 뒤 나비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표식처럼 빛났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용문양, 은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준호가 선물한 결혼반지가 나란히 빛났다. 준호는 미소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소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빛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미소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준호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은 가장 밝은 빛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미소는 더 이상 팔려가던 가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을 되찾고 재능을 꽃피웠으며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웠고 그 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선사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은 비극이었으나 결국은 영원히 빛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김대훈 김다은 22살. 그녀는 스터디 카페의 낡은 책상에 앉아 핏기 없는 얼굴로 의학 전공 서적을 뒤적였다. 의사라는 꿈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현실은 짓밟힌 들꽃처럼 참혹했다. 어린 여동생 다희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매달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침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점심에는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했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시 눈을 붙일 틈도 없이 고된 하루가 반복되었지만 다티언의 얼굴에는 언제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생만 살 수 있다면. 그녀는 매일 밤 그렇게 되뇌며 잠이 들었다.